양자의학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양자의학인가? 오늘날 의료 분야에서는 몇 가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현대의학이 첨단 과학으로 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암의 발생률도 해마다 증가하고 암의 사망률도 증가하고 당뇨병도 해마다 증가하고 아토피도 해마다 증가하고 천식도 우울증도 증가하고 자폐증도 증가하고 알러지도 해마다 증가하고 치매 환자도 해마다 증가합니다. 두 번째, 환자는 괴로운데 병원에서 진단을 못 내리는 미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현대의학의 패러다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연자는 생각합니다. 즉, 현대의학의 패러다임의 문제란 현대의학이 뉴턴 물리학을 의학에 접목해서 생긴 문제란 뜻입니다. 그러면 현대의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양자물리학을 의학에 접목하면 될 것이라고 연자는 생각합니다.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양자물리학을 생물학이나 의학에 접목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 외국에서는 이러한 양자의학이라는 책이 출판되어 있고 양자생물학이라는 책도 인체 에너지장이라는 책도 에너지의학이라는 책도 또 파동의학이라는 책도 에너지장이라는 책도 믿음의 생물학이라는 책도 양자장치유라는 책도 선진 외국에서는 출판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 중에서 연자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은 미국의 하버드 의대 및 스탠포드 의대 교수를 역임했고 양자화학자인 글렌 레인이 제출한 양자생물학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양자생물학이라는 책은 데이비드 봄이라는 물리학자의 양자이론을 생물학에 접목한 새로운 생물학입니다. 글렌 레인이 주류 양자 물리학인 코펜하겐 해석을 응용하지 않고 보험의 양자 이론을 응용한 이유는 코펜하겐 해석은 원자보다 작은 미시 세계만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가시 세계의 생물체에 응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양자 생물학이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 책의 절반은 양자 생물학에 관한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절반은 이론에 기초한 실험을 통하여 이론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자는 글렌 레인의 양자 생물학 내용을 생물학 차원이 아닌 의학 차원에서 재해석하고 좀 각색하여 이를 양자의학이라고 부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로 따지면 연자의 양자의학은 글렌 레인의 양자 생물학에서 기원하였고 글렌 레인의 양자 생물학은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의 양자 물리학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양자 생물학의 주요 요점은 인간은 이러한 육체적 구조, 에너지적 구조 및 마음 구조 등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대의학에서 인간을 육체 구조만으로 인식하는 것과는 천양지 차이입니다. 글렌 레인의 양자 생물학을 모방하였기 때문에 연자의 양자의학도 인체를 삼중 구조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양자의학은 이 육체를 다루는 몸의학, 바디 메디신, 에너지 구조를 다루는 에너지의학, 에너지 메디신, 그리고 마음을 다루는 마음의학, 마인드 메디신을 통합하는 전인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자의학에서 몸의학이란 현대의학에서와 같이 인체를 구성하는 장기, 조직, 세포 및 분자를 다루는 의학인데 현대의학과는 전혀 다른 각도로 접근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양자의학에서 에너지의학이란 그레네인의 양자생물학에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질과 에너지 구조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이 물질 에너지 이중구조 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구조를 다루는 의학입니다. 양자의학에서 마음의학이란 그레네인의 양자생물학에서는 마음은 육체와 별개이지만 이 육체와 중첩되어 있다고 하였고 이 마음을 다루는 의학이 마음의학입니다. 이와 같이 양자의학은 인간을 삼중구조로 보기 때문에 병의 원인을 따질 때도 육체 차원, 에너지 차원, 마음 차원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하고 병을 진단할 때도 육체 차원, 에너지 차원, 마음 차원에서 진단하여야 하며 병을 치료할 때도 육체 차원, 에너지 차원, 마음 차원에서 치료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의학은 현대의학과 많이 다릅니다. 현대의학은 육체만 다루지만서도 양자의학은 육체 이외에 에너지 구조와 마음도 다릅니다. 양자의학에서 에너지의학을 요약하면은 인체를 구성하는 분자, 세포, 조직 및 장기 등에는 고유의 에너지장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장을 그림으로 표시하면은 물질이 있고 그 이면에 에너지장이 있는데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물질은 실수 시공간 XYZ에 존재하고 에너지장은 허수 시공간 IX, IY, IZ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동전에 비유하면은 물질은 동전의 앞면에 보이는 부분에 위치하고 에너지장은 동전의 뒷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합니다. DNA에 에너지장이 존재합니다. 러시아 과학자의 연구에 의하면은 DNA 절편을 걸어놓고 레이저를 쏘면은 이 해절 무늬가 이 모니터에 나타나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DNA 절편을 제거한 상태에서 레이저를 쏘았는데도 이 모니터에 이런 해절 무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DNA에 에너지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유전자에 에너지장이 존재합니다. 러시아 과학자 장 칸체는 톨션 제너레이터라는 이 에너지 복사 장치를 이용하여 여기에다가 달걀을 넣고 여기에다가 오리알을 넣은 다음 이 달걀의 에너지장을 복사해서 오리알에 이걸 조사를 한 다음 이 오리알을 부화시키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닭과 오리의 잡종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유전자 조작 없이 순전지 에너지장 조작으로 이런 잡종을 만들었고 이게 다음 후세까지 유전되었습니다. 이것은 유전자에 에너지장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러시아 과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배양을 하고 이거를 격리한 상태에서 배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암세포의 에너지장이 정상세포의 에너지장에 전송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조직의 에너지장이 존재합니다. 이것도 러시아 과학자 구르비치가 발표한 내용인데 유사분열이 왕성한 양파 뿌리를 조직 배양하고 다음에 여기는 유사분열이 없는 양파 뿌리를 조직 배양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시기가
지나니까 이 유사분열이 없는 양파 뿌리에서 유사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이 유사분열이 왕성한 조직의 에너지장이 여기 유사분열이 없는 조직 에너지장으로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심장이라는 장기에도 에너지장이 존재합니다. 미국 하트메스 연구소에 의하면 사람이 사랑이라는 감정에 몰입하면 심장 주위에 이러한 심장의 에너지장이 발생한다고 했고, 이 에너지장은 몸 밖으로까지 확산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개체의 에너지장, 이것을 오라라고 하는데 개체의 오라가 존재합니다. 미국의 전체 물리학자 바바라는 이 개체의 에너지장을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프랑스의 자크 벤베니스트는 에너지장을 복사하는 장치를 개발했는데 이것이 복사장치의 일개이고 여기에 물질을 넣고 여기는 복사장치는 에미터, 여기부와 다음에 소형부가 있는데 이 가운데다가 금체를 넣고 여기부에서 전자기 코일을 사용하여 생체 에너지장을 여기시킵니다. 그러면 여기된 에너지장을 여기서 수집하고 정복시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러시아의 장칸첸도 에너지장을 복사하는 장치를 개발해서 이것을 토션 제너레이터라고 불렀습니다. 또 러시아의 코르토코프도 에너지장을 복사하는 장치를 개발했는데 그는 손가락 10개의 손가락으로부터 에너지장을 채취하는 이 GVD라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스로베니아의 바이옴 연구소도 에너지장을 복사하는 장치를 개발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에 물방울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여기에다가 고전압 고주파를 이용하여 이 물방울을 여기 시키면은 이때 코로나 방전이 되고, 그러니까 고전압 고주파에 의해서 코로나 방전이 생겨서 물방울을 에너지장을 여기시키고 그 여기된 것을 디지털 카메라로 채취해서 PC로 가공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인체의 에너지장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1. 에너지장은 열린 게 오픈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주의 공간 에너지를 흡수하는 기능을 합니다. 2. 조직 형성의 청사진 기능을 합니다. 3. 생물의 크기를 결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4. 정보를 매우 빠르게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5. 지구의 회전, 태양이나 달의 주기 등을 인식하여 생체 시계의 기능을 합니다. 6.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기능을 합니다. 7. 자기 조직화 및 자연 치료력의 기능을 합니다. 건강할 때의 에너지장의 모습과 질병이 있을 때의 에너지장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이쪽은 건강할 때 에너지장의 모습은 각각의 에너지 파들이 결맞음, 양자 결맞음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질병이 있을 때는 에너지 모양은 이렇게 교란되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에너지장의 교란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1. 생물학적인 것으로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꽃가루, 음식 알레르기 등의 에너지장. 2. 화학적인 것으로 농약, 금속, 음식 첨가물, 산업 폐기물 등의 에너지장. 3. 물리학적인 것, 엑스선, 원자방사, 전자기파, 핸드폰 등의 에너지장. 그리고 땅 밑의 지층의 에너지장. 4. 정신적인 것, 슬픔, 불안, 공포, 분노의 에너지장이 교란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장이 교란되면
곧바로 육체적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장이 누적되고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이것이 10년 내지 30년 후에 육체적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나비 효과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양자의학에서는 건강 상태를 건강, 미병, 질병으로 나눌 수 있는데 건강은 에너지장도 정상이요 해부학적 구조도 정상인 것을 말하고 미병은 에너지장은 벌써 교란이 와 있으나 해부학적 구조는 아직 정상인 상태를 말하고 질병은 에너지장도 교란되어 있고 또 이미 해부학적 구조도 파괴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미병을 대충 예측하는 방법. 대충이란 말이 좀 어색하기는 하더라도 그래도 대충이라도 예측하면 우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사이는 종합 건강검진을 하고 이런 결과들을 쉽게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혈액 검사에서 임파구의 수가 2,000개 미만일 때 이 미병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혈액 검사에서 알부민 수치가 4 이하이거나 헤모글로빈 수치가 10 이하일 때도 미병을 의심해야 되고 혈당치가 당뇨병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않더라도 정상보다 높으면 미병을 생각해야 되고 혈액 검사에서 시반응성 단백질의 수치가 0.3mg% 이하일 때도 미병을 의심해야 되고 혈액 검사에서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및 LDL 콜레스테롤이 높을 때도 미병을 의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장을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 중에 PIP가 있다. 즉 에너지장을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PIP가 있는데 이것은 디지털 카메라로 환자의 옷을 벗긴 다음 에너지장을 촬영해서 이것을 수학적으로 가공을 해서 이런 그림으로 색깔로 나타내 보이는데 지금 복부에 빨간색은 복통이 있을 때 PIP에서 나타나는데 치료 후에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유방암 환자가 전체적으로 색조가 검고 또 빨간색으로 나타나는데 치료한 후에 이게 검은색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에너지장을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 중에 오라 베타가 있는데 이것도 에너지장을 측정하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사람 주위에 오라의 모양이 깨끗한 타원형이면은 건강함을 의미하고 이렇게 한 무리가 있으면 그 부위에 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너지장을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 중에 EIS라는 장치가 있는데 이마 두 군데, 손바닥 두 군데, 발바닥 두 군데를 통해서 인체의 모든 에너지장을 채취합니다. 즉 비구조성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3분 후에 조직 장기를 그 색깔로 나타내 보이는데 뇌에서 회색은 정상이고 기능이 조금 떨어지면 노란색, 빨간색은 뇌졸중을 조심하라는 의미가 있고 심장에서 회색은 정상, 관상동맥 노라면은 관상동맥 질환을 조심하라. 또 관상동맥뿐만 아니라 심장 전체가 노라면은 이거는 상당히 관상동맥 질환이 임박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장을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기도 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스퀘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지만서도 선진 외국에서는 대치약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마, 양쪽 발목에 센서를 붙여서
몸 전체의 에너지장을 채취를 하는데 이때 몸에서 센서에 얻어지는 정보는 환자의 웨이브 정보입니다. 이 웨이브 정보가 이 박스로 전달되면은 여기는 아날로그 또 디지털 컨버터, 즉 웨이브 정보를 디지털 정보를 바꾸는 장치가 있고, 그래서 디지털 정보가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전송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장을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바이콤이라는 독일에서 개발된 장치가 있는데, 이것도 이 바이콤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브를 환자의 손에 접촉시키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장치인데, 결국 이것도 인체의 각 조직 장기마다 고유의 파동이 있다는 개념으로 이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양자의학에서 마음의학에 대해서 요약하면은, 마음의학에서 마음은 뇌에 있는 것도 아니요, 뇌에 부속된 뇌의 에너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음의학에서 마음은 뇌에 있는 것도 아니요, 뇌 에너지에 있는 것도 아닌 별개로 존재하는 마음을 가정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양자의학의 마음은 육체와 별개이지만 육체와 중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몸이 있는데 몸에는 부속된 에너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별개로 있는데 이것이 이 세 개가 몸, 에너지장, 마음이 서로 중첩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르토코프는 GDV를 이라는 에너지장을 채취하는 장치를 이용하여 많은 연구를 통해 육체와 별개로 존재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물을 촬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람 주위에 희게 보이는 이 부분이 코르토코프는 마음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또 러시아 과학자 아키모프는 영성치료사의 주변에서 마음의 에너지장을 촬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여성 치료사가 있고 환자가 있는데, 치료 중에 여성 환자의 주위에 마음 에너지장이 촬영되었고, 또 남성 치료사가 있는데 치료 중에 그 주위에 마음의 의식 에너지장이 촬영되었다고 하였으며, 아키모프는 또 명상하는 사람의 주위에 이러한 마음의 에너지장을 촬영할 수 있다고 했고, 아키모프는 이러한 집단 명상 시에도 집단적인 마음의 에너지장을 촬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양자의학에서 마음은 삼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마음은 표면의식, 다음에 그 개인의식, 다음에 집단의식 혹은 집단의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자의학에서 집단의식은 양자파동, 퀀텀 웨이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단의식은 다른 사람, 동물, 식물 및 무생물 등에 전달되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단의식은 다른 사람의 뇌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치료사와 환자는 각각 뇌파장치를 부착하고 뇌파장치를 설치한 다음에 치료하기 전에는 치료사와 환자의 뇌파는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치료를 시작하면은 치료사와 환자가 같아지는데, 이것은 치료사의 뇌파가 마음이 환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또 집단무의식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은 다른 사람의 뇌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도할 때 기능성 MRI를 찍은 거고, 이거는 기도를 받는 사람의 받을 때 기능성 MRI를 찍었는데,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은 부위에서 같은 강도만큼 내 부위가 활성화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집합무의식 상태의 영성치료는 다른 사람의 면역세포를 변화시킵니다. 지금 영성치료사가 환자에게 영성치료를 한 후에 환자의 면역세포 활성을 조사한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 300% 즉 자연살해세포 활성이 300% 증가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집합무의식 상태에서 의도는 DNA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명상가가 이 비커에 DNA를 넣고 이 DNA가 풀어져라 하는 마음을 낼 때의 그래프와 또 이 DNA 두 가닥이 감기라 하는 마음을 냈을 때 이 그래프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즉 DNA 마음은 DNA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또 집합무의식 상태에서 의도는 장난감 기차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즉 장난감만으로 생각만으로 장난감 기차를 앞으로 뒤로 빨리 느리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문기사로 발표된 일이 있습니다. 양자이학에서 몸과 마음은 별개지만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마음은 양자 파동이고 몸에 부속된 에너지장도 파동입니다. 에너지장. 고로 파동과 파동은 공명에 의해서 연결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마음은 에너지장을 거쳐서 몸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란 이 외부의 사건과 개인 무의식 속에 저장된 나쁜 마음과의 공명에 의해서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개인 무의식 속에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인이 저장되어 있는데 그 저장된 것이 외부 요인과 공명을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대뇌를 거치고 그다음에 변연계 시상하부를 거쳐서 내분비계가 반응을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고 자율신경계가 항진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란 남의 탓이 아니고 내 탓입니다. 각자의 개인 무의식 속에 저장된 슬픔, 불안, 공포, 분노, 외로움, 우울, 좌절 등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란 따지고 보면 남의 탓이 아니라 나의 탓입니다. 왜냐하면 모른 척하면 될 것을 공명을 일으킨 것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예방주사를 맞아도 항체가 잘 안 생깁니다. 뇌파검사를 하면은 만성 스트레스 환자는 이 오른쪽 전두엽의 활성이 항진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골라서 독감 예방주사를 주면은 항체가 잘 생성되지 않습니다. 또 만성 스트레스는 질병을 잘 일으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고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만성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 반응이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능성 MRI로 확인할 수 있는데 가벼운 스트레스를 준 다음에 기능성 MRI를 촬영하면은 이런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정상인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고 한 3일이 지나면은 보통 이렇게 회복되는 사람은 이 활성화되어 있던 부위 한 3일 지나면은 없어지는데 만성 스트레스를 지속하는 사람은 이 활성화된 부위가 오래 남아있고 이런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질병에 잘 걸린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만성 스트레스가 질병을 일으키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은 이렇게 결맞음 상태이라면 이 마음의 결맞음은 사랑, 감사, 기쁨 등과 같은 긍정적 마음이 계속 작동하면은
우리 인체의 에너지장도 또 이와 공명을 해서 이와 같이 결맞음을 유지하고 이것은 육체에 작용하여 건강을 유지할 것인데 여기서 마음이 교란, 즉 만성 스트레스에서 교란이 되면은 몸에 부족된 에너지장도 교란되고 이 교란된 에너지장이 10년 내지 이 30년이 지나면은 질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스트레스를 없애는 노력을 해야 함과 동시에 좋은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감사, 기쁨 등입니다. 사람이 분노를 느낄 때 마음의 파동을 보면 미국 하트메스 연구소에서 분노를 할 때 파동을 보면은 이 부분을 대사학대하면은 이렇게 불규칙적인 파동을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감정을 집중하고 있을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깨끗한 사인파고 이렇게 양자 결맞음을 보입니다. 하트메스 연구소에서 암 환자를 대상으로 암 환자는 되게 불규칙한데 마음 훈련에 의해서 이렇게 깨끗한 사인 웨이브 즉 사랑의 감정을 연습시켜 깨끗한 사인 웨이브가 되도록 연습을 해서 이렇게 파동이 변하면은 그 환자는 살아남을 확률이 높고 아무리 연습을 해도 이렇게 깨끗한 사인 웨이브로 변하지 않으면은 회복할 확률이 낮다고 했습니다. 또 사랑의 감정에 집중하면은 면역세계가 활성화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분 동안 사랑의 감정에 집중하면 그 이후 6시간 동안 면역글로불린 분비가 증가합니다. 반대로 5분 동안 여기서부터 5분 동안 분노에 집중하면 그 이후 5시간 동안 면역글로불린 A의 분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연구되어 있습니다. 또 명상은 결맞음파를 강화합니다. 즉 명상을 하면은 이 뇌파에서 세타파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명상은 이꼬르 세타파 발생. 세타파 발생은 양자 결맞음파. 이렇게 요약하면은 이야기시켰습니다. 명상을 하면은 즉 앞에서 말씀 명상 이꼬르 세타파 이꼬르 결맞음 양자파를 하면은 이 좌측 전두엽의 신경세포가 정식합니다. 즉 여기까지 정식 신경 재생이 나타나. 이것은 뭐냐면은 신경세포의 명상을 하면은 이 부위에서 신경세포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명상은 건강에 유익한 유전자를 발현시킵니다. 다시 말합니다. 명상 이꼬르 세타파 이꼬르 양자 결맞음 높은 파. 이렇게 명상을 하면은 유전자 발현이 달라집니다. 즉 뭐냐면은 그룹1은 명상을 장기간 한 사람들이고 그룹 2는 8주간 명상을 시킨 사람이고 요거는 명상 수련을 안 한 사람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장기 수련한 사람은 단기 수련하는 사람보다 몸에 유익한 유전자가 더 많이 발현되었고 그 다음에 또 단기 그룹은 명상하지 않는 그룹보다 또 더 많은 건강 유익한 유전자가 발현됐다고 했습니다. 또 명상을 하면 명상 이꼬르 뇌파의 세타파 이꼬르 양자 결맞음이 높은 파. 그래서 명상을 하면 흑색종 환자의 재발률을 낮추고 사망률을 줄입니다. 지금 대저군에 비해서 재발률을 낮추고 이 명상을 하면 또 사망률도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양자의학에서 몸의학, 바디 메디신을 요약하면은 몸의학에서 음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우티
생쥐라는 생쥐가 있는데 이 아구띠 생쥐가 새끼를 베었을 때 보통 먹이를 주면은 태어나는 새끼들은 애미를 닮아가지고 색깔이 노랗고 몸집이 크고 자라면서 암, 당뇨, 기타 질병에 잘 생깁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아구띠 생쥐가 새끼를 베었을 때 이번에는 B12, 엽산, 콜린, 베테인 등 보충, 영양 보충제를 섞어서 먹였더니만 보시는 바와 같이 새끼들이 피부 털 색깔이 갈색이고 몸집도 작고 또 이것들은 자라면서 암, 당뇨, 기타 질병에 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식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건강에 나쁩니다. 대표적으로 나쁜 음식은 트랜스 지방인데 이것은 자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품 첨가제도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인공색소, 인공감미료, 방부제, 항생제 및 안정제 등은 약 2,000가지가 되는데 이런 것도 건강을 해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것은 건강에 좋습니다. 정백하지 않는 곡물, 채소, 과일, 콩, 미역, 다시마 등은 건강에 좋습니다. 운동은 건강에 좋은 유전자를 발현시킵니다. 운동을 하면서 유전자 발현을 체크하면 시간대에 따라서 몸에 유익한 유전자가 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운동은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이 염색체 끝에 있는 텔리모라제라는 이 노화를 관여하는 이것이 운동을 하면은 이것이 짧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즉 운동은 노화를 지연시킨다고 알려져 운동은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똑같은 먹이를 주면서 운동을 이건 동물 실험이 아니고 사람에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 약간 운동하는 사람, 운동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암 발생률을 보면은 운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 약간 하는 사람은 암 발생률이 올라가고 운동하지 않는 사람은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 양자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에 대한 힌트를 제시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의학 고문이자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예방의학연구소 심장내과 전문의인 딘 오니시입니다. 오니시는 불치병으로부터 자연치유를 경험한 환자들을 분석했는데 다음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첫째, 채식 위주의 식단, 둘째, 규칙적이면서 적절한 운동, 그리고 셋째, 명상, 즉 마음 관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동시에 필요합니다. 특히 중병일수록. 그러니까는 음식, 운동, 이 마음이 세 가지가 동시에 유지되어야 건강하지 이 한쪽만 없으면은 이 테이블이 쓰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디노니 씨가 세 가지만 가지고 관상동맥 질환을 어떻게 치료하였는가는 그의 책 약 안 쓰고 수술 않고 심장벽 원치는 병에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이란 여기에 심장이 있으면은 이 심장에는 동맥들이 있는데 이 동맥들을 잘라서 보면은 이렇게 뚫려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무슨 침전물에 의해서 이 동맥이 좁혀지고 막히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막히는 경우에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이렇게 짤룩해지는 부분을 볼 수 있는 이것이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이런 지금까지의 관상동맥 치료
방법은 현대의학에서 약물요법을 하거나 이 좁혀진 부위를 풍선을 넣어서 늘려주거나 아주 심해서 막힌 경우에는 다리에 있는 혈관을 잘라서 이 심장에 이식해주는 수술을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딘 오니시는 음식, 운동, 명상 등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막힌 관상 동맥 질환을 뚫었다는 것은 의학에서는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즉 수술도 하지 않고 이 세 가지만으로 이렇게 막힌 것이 뚫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음식, 운동, 명상 등으로 전립선암을 치료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음식은 주로 채식, 전구, 과일, 콩류, 뿌리, 이파리, 견과류로 주로 먹게 하고 오메가3는 별도로 처방해서 복용하더라고. 이 운동은 하루 30분간 속보를 일주 6회를 하고 지켰고, 세 번째, 명상, 저녁에 하루 1시간 동안 하루에 생긴 속상하는 일을 비우는 명상을 했고, 4. 매주 1회 1시간 동안 담당 의사와 건강에 관한 상담과 토론을 하면서 서로 친구가 되어주고 서로 돕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1년 후 환자 상태를 비교했는데 암의 진행 정도를 알 수 있는 전립선 특이 항체인 PSA가 4% 감소하였고, 암이 없어진 역전된 경우가 70%나 되고, 종양이 계속 자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더구나 삶의 질이 향상돼. 즉 아픈 데도 없고, 식사도 잘하고 잠도 잘 잤고, 뿐만 아니라 500개의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만은 건강에 좋은 47개 유전자가 발현되었고, 또 질병을 일으키는 453개의 유전자가 억제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딘 오니시는 음식, 운동, 명상을 위주로 하는 치료법을 생활습관 치료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생활습관 치료법은 전립선암뿐만 아니라 유방암 그리고 다른 암에도 치료 효과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연구 또한 혁명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암을 정상으로 역전시킨 일은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생활습관 교정 그 자체가 바로 치료법이라니 얼마나 간편한 치료법인가요? 세 가지 좋은 생활습관만 유지하면 어떤 병도 치료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가슴을 뛰게 하는 메시지입니까? 문제는 우리의 의지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즉 생활습관을 교정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양자의학의 요체입니다. 감사합니다.